자, 이제 65쪽에 지정 효과 한번 보시죠. 구역이 지정됐을 때 효과. 자, 양가로 1번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저절로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제가 돼요, 저절로.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어야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특수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의제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의제 안 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미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지구단위 세워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할 필요 없고요. 취락지구는 간단한 사업하는 곳이라, 취락이 녹지비도시 시골에서 주로 취락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도시개발과 다르다 그랬어요.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는 그렇게 도시역정으로 의지할 필요 없다. 예외까지.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기간을 할 수 있다도 있지만, 양가로 3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요것이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적 개발행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나중에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제랑 거의 비슷해요. 취지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우리 국회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제랑은 다르다. 그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취지가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래요.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래서 정비구역과는 비슷합니다. 국계법과는 다르고, 여기서 제가 허가 대상 아닌 거 구별할 때 밑줄 거는 부분이 국계법과 차이점이에요. 정비법이랑 거의 비슷하고. 세 가지 개발행위 허가제 중에서 국회법은 난개발 방지고, 여기는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취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허가 대상 해놓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랑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구역 지정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만 있어도 역시 허가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런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라. 제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곳이 대부분 지정권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개발사업 아닌 걸 전제로 하잖아요. 개발사업 아닌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권자를 정해놓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특광시장으로서 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밑줄 그은 부분이 국계법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그것만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럼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은 국계법과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차이점 구별하시는. 그래서 우리 기억번의 건축물의 다 하나하나 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건축물, 건축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국계법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외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이고요. 건축 외에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도 여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면, 국계법에서는 지금 건축물의 건축만 난개발로 봐요. 새로 건축물 짓는 것만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로 봅니다. 그것은 가설 건축은 손대지 않아요. 어차피 가설 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쓰고 나중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통제 안 해도 국계법에서는 곧 철거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난개발로 안 보는 겁니다. 곧 없어질 건데 뭐. 근데 여기서는 곧 없어질 거라 하더라도 존치기간 끝나기 전에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기다리지 않고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 보상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사업에 다 지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수선과 용도 변경도 그렇잖아요. 건축물을 새로 건축할 때가 난개발이지,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
있는 상태에서 쓰임새만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국회법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수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건축물의 가치가 증대되죠. 가치가 증대되니까 보상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철거할 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더 넓습니다. 그 아래 공작물 설치 똑같아요. 공작물 설치 똑같고 형질 변경 똑같습니다. 리얼번의 토속 위치 똑같아요.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질 변경에서 받으니까 제외되는 것도 똑같아. 그리고 토지 분할의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토지 분할은 국회법에서는 분할 제한정 미만 더비 5m 이하 그런 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거예요. 여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로서 참 넓은 개념이 되는 게 국회법에서는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로 봤지만 어지러운 난개발로 봤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크게 분할하더라도 분할되는 순간에는 기존 소유자보다는 소유자 수가 늘어나거든요. 토지 소유자 수가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중에서 특히 투기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특히 투기랑. 그래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자체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은 여기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로 보시면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거든요. 요거를 1월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국회법에서는 녹관자에서만 그 대신 여기 녹관자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도시발구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이상은 그쪽에 있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한다는 거. 이 얘기가 그쪽에서는 국회법에는 없잖아요. 국회법에서는 야외에 쌓아놓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 전제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쌓아놓든지 간에 옮기기 쉽다 그러면 옮길 때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걸로 봅니다.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래야 옮길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시읍번의 중목의 벌칙제가 제일 큰 차이예요. 대나무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국계법에서는 아예 허가 대상 아니었죠. 나무 심고 베는 건 난개발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를 심고 베는 것도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 예를 들어 식재 다 보상받으려고 심는다 그랬잖아. 보상받으려고. 응? 벌채를 하더라도 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벌채를 하게 되면은 그거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나무 때문에. 그래서 벌채 식재가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허가 대상이에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국회법랑 비슷한데 여기만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제복이나 응급조치는 어디서나 제가 허가 대상 아니라고 했고 넘겨보세요. 이번에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를 이용하는 간이공작물. 공작물 중에서 간이공작물, 그것도 생업에 필요한 간이공작물이라 가벼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짓는 거, 버섯 재배사 짓는 거, 고추 건조장, 탈곡장 이런 생업을 위한 간이공작물이면 뭐 이런 걸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까? 간단한 것들인데 근데 이것도 국회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국회법에서는 경매사항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생업을 위한 간이공작물. 그 다음에 형질 변경 중에서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속 채취라면은 여기서는 도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아니 토속 채취도 원칙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했던 건데 여기 토속 채취는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가벼운 것에 들어갑니다.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법원에서 토지는 가벼운 것이다. 미음번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중에 도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라면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손댈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대로 남겨두니까요. 거기에 물건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결국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나와요. 원래 중목의 식재는 허가 대상입니다만 이거는 왜 아니냐? 관상용 중목이고요. 임시식재라 그래. 임시식재라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서 요 얘기가 들어가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요 경작지 요 말이 들어가면은 다시 제외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허가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 제가. 그러니까 관상중목의 임시식재만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경작지에서 이 말이 붙었다 그러면은 원래 경작지는 농지를 얘기하고, 농지의 개념 속에는 관상중목을 심는 것이 농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경작지에서 심으면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이라, 경작지 용도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지만 보상금은 낮아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원래 그 용도로 쓰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작지에서 식재할 때는 허가 대상이 다시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득권자 보호.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예전 기준에 따라 역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냥은 안 돼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된다는 소 기득권자 보호받는 건 똑같은데 30일 내 신고라는 점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요거는 나중에 정비구역과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요.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도시개발구역만 나와 있지만, 자,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법에 따라 어떤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한 자 보여주는 것과 똑같고, 착수한 자는 새로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내 시장원석에 신고하고 해서 것이다. 30일 내 신고해. 30일 내 신고. 30일 내 신고입니다. 자, 우리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계에서 기득권자 보호를 한다 그러면은 착수한 자 보호하는 건 똑같은데 원칙은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칙은 그냥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 여기 그냥 하는 것보단 여기가 당연히 센 거고 30일 내 신고니까 거기 예외랑 비교를 해도 시수 2가지 관리기획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3월 내 신고했어. 3월. 여기는 그 예외랑 비교해도 여기가 센 거예요. 특별법이니까 세다. 30일 내 신고 아닙니까? 약 1월 30일 내 신고. 거기는 3월이고 여긴 기간 짧은 게 까다로운 거라고 했어요. 30일 내 신고라면 30일만 지났다 그러면 기득권자를 보호 못 받으니까요. 신고 없이 30일 지나면 안 되니까 기간 짧은 게 센 겁니다. 30일 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원칙과 예랑 비교해도 여기가 센 겁니다. 30일 내 신고를 기억하시되 이건 정비구역과 똑같아. 자, 지금 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셨는데 이 구역 지정의 효과가 이제 그 다음에는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이 해제되는 효과가 나오잖아. 5번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의제입니다. 해제 의제인데 항상 우리 해제되는 사유는 크게 2가지 사유는 똑같다 그랬어요. 어떤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는 항상 2가지 사유 똑같습니다. 사업의 미시행시. 반대로 사업시행 완료시. 사업시행이 안 돼도 왜 유지하느냐? 해제. 반대로 사업시행이 끝났는데 왜 유지하느냐? 해제. 된 것으로 보는, 그게 2가지 사유가 있고, 이 2가지 사유에 따라서 해제가 있어. 그 해제 효과 똑같아요. 해제 효과 똑같습니다. 다른 법이나 여기나. 만약에 어떤 구역 지정으로 의제했던 이 효과가 구역의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이 구역 지정으로 의제했던 것은 과거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환원되거나 과거로 되돌려가거나, 아니 도시지역은 옛날 지역으로, 지구단위 기업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로 되돌려야 되죠. 사업을 미시행했으니까. 반대로 사업시행이 끝났다라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아파트 이런 거 다 들어섰는데 이거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과거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효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말 이해하시면 되지만 우리 미시행시에서 법마다 나와 있는 몇 년 하는 그 미시행, 그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리는 똑같은데. 여러분 사업시행 완료된 사유는 뻔하죠. 그죠? 보통이라면 혼용이든 뭐든, 보통이라면 여기 안 써놨지만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공사 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잖아. 그럼 보통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 됩니다. 근데 환지에서만큼은 공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환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가 끝난 게 아니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 끝나지. 요거 이후에 이걸 하니까. 환지 방식이 아닌 경우는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모든 시료는 다음날은 다 붙는 게 공통점이라 그랬고, 시료 고시하는 것도 다 공통점이라 했어요.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 대신 미시행시 할 때를 제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글쎄 이 틀에다가 써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할 때가 지금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미시행지 사유니까 구역이 지정된 상태, 여기는 구역이 이때 지정이 되죠? 이때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기 인가 신청이 몇 년 내에 없을 때냐. 시행자는 사업시행권을 따는 게 핵심 절차를 통과하는 건데 사업시행권 따기 위해서 실시기 인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을 때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등서로 본다. 미시행으로 봐서. 여기처럼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계획이 나중에 들어선다면 계획 다음에 구역 다음에 계획이 나오고 계획 다음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것이 2년, 요것이 3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던. 그래서 제가 요거를 놓고 보시면 기억하기 좋으려면 항상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계산을 하든 계획 고시된 때부터 나오든 둘 다 실시의 인가 신청 시기를 묻는다. 그러면 이것은 둘 다 똑같은 3년이고 구역 다음에 혹시 계획이 나오면 구역과 계획 사이가 이거랑 구별돼서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낫더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2년, 3년은요. 녹지 비도를 변대로 하는 예비이기 때문에 녹지 비도 시정할 때는 아주 크게도 변두니까 아주 크게도 30만 이상이지만 더 크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330만 이상 제일 큰 규모로 도시개발을 한다. 330만 대규모로 한다. 뭐 판교 신도시처럼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2년, 3년도 너무 짧지 않느냐. 너무 큰 사업이니까. 그때는 각각 요것이 5년으로 늘어나는 예외가 붙는 것은 이건 330만 이상일 때를 선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요거고. 요게 바로 미시행지 사유 아닙니까?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구역해제 사유를 보시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해놓고 두 번째는 사업이 시행 완료된 사유를 얘기하고 요거는 사업 시행이 안 될 때를 전제로 해서 둘로 크게 나눠놨잖아요. 이해하기 좋도록. 1번에 구역 지정하는 때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원칙적 경우라면은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지등서로 본다고. 동그라미 2번처럼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하는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은 1번 구역 고시로부터 2년 내 개발계획을 고시하지 않을 때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요. 이때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 이것이 5년으로 늘어난다는 표시가 돼 있고 니은번이 계획고시일로부터 3년 내 실시 계획과 실시 인가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는데 역시 그 밑에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은 사업이 완료된 사유 아닙니까? 완료된 사유.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보통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근데 괄호 속에 환지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겠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해지 효과를 보세요. 원리에 따라 달라지는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됐다. 해지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 단위기의 구역은 해당 도시개발 구역 지정 천의 용도 지역 및 지구 단위기의 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되돌린다. 본다. 단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 의제가 되는 즉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국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해제 원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이게 해제입니다. 글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 자, 이제 구역지정까지 끝났어요. 그럼 시행자 파트 들어갑니다. 자, 시행자 파트 들어가는데 자, 양가를 1번이 원칙적으로 12사람 중에서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다시 또 다른 원칙이
양가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이 순수 환지예요. 일부 환지가 혼용이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별도의 시행자 지정 규정이 나와 있는 게 2번이고 이 1, 2번이 시행자 지정 사유라면은 양가로 3번은 시행자 있는 시행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변경 사유로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조합을 하는 건데 먼저 제가 양가로 1번에만 별표가 없네요. 그죠? 12사람 중에 지정하는 거.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아무나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12사람이고 12사람 자격인자 중에서 보통은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한 사람 시행자로 지정해주면 그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 1번 국가지자체 행정청, 2번 공공에서 각종 공사, 3번의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과는 또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부 출연기관, 이제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출연한 특수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예를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만이에요. 철도시설공단이니까 그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내에서 이제 개발 사업 할 때만 쓰는 겁니다. 별도로.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요. 4번의 지방공사도 가능해요. 여기까지가 공공이에요. 1번부터 4번 지방공사가 시행자에서 공공시행자잖아. 공공시행자. 우리 법에서 항상 믿어주는 공공시행자.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시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민간시행자. 그래서 5번에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민간인이잖아요. 뭐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일정 3분 이상 소유한 자만 해당된다. 이런 거 언제 이런 거지 다 하겠어. 적어놓긴 적어놨지만 제가 소유자. 아니면 6번에만 밑줄 그는 게 다른 사람은 형식적으로 3가지 방식에 다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6번만큼은 도시발 조합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게 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른 수용 사용에서 돈 받고 나갈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저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여기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7번이 수도권의 제일 인구 많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법에서 정하는 법인.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법인은 민간인인데 민간 회사. 그런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장려하려고. 그래서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혜택 안 줍니다. 인구 과밀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혜택 안 주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방으로 나갈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격을.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업자거든요. 등록사업자. 민간 출신인 등록사업자. 9번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한 토목공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이게 이제 그쪽 법에 한 건설업자라고 하는 건데 토목공사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 될 수 있고요. 다 민간인이거든요. 10번이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에 등록을 한 자,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부동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로 민간인이죠. 그런데 12번 보시면 위해자 중 조합을 제외하는 자가 조합만 안 돼요. 조합을 제외한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게 출자법인이에요. 그래서 조합만 돈 있어도 묵묵히 전부 환지해서 그냥 사업 시행만 하라는 얘기고 조합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별도로 법인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법인이 출자법인이에요. 단독으로 출자든 공동으로 출자든 출자법인이고 이 12번은 출자한 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공공시행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했다. 요 말이 붙으면 공공으로. 민간이 50% 이상 출자했다. 그 말이 되면 민간으로. 그래서 12번은 공공과 민간 시행자가 누가 더 많이 출자해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쨌든 12사람 자격이 있지만 공공과 민간을 한번 나눠봤고요.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12번에 아니고 그냥 2번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별도의 시행자 지정 얘기가 따로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과 별도로 전부 환지법을 전제로 해서 방가로 1번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당사자인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 조합 둘 중에 하나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환지 방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 참 보면 참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1번을 쭉 해놓고 여기서 전부 환지 다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1번 같은 경우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이렇게 하면서 쓴다 그러면 얼마나 또 편합니까, 해설이. 예? 하여튼 공법 선생님들이랑 가끔 만나서 1년에 저 아는 사람이랑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논리적으로 좀 법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도 꽤 있어요. 제일 그런 게 없는 법이 어느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는 게 민법. 그래서 민법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잖아. 수십 년 지나야 일부가 살짝 바뀔까 말까예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하도 막 따져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 통설, 소수설, 다수설 하는 것도 거의 바뀌지도 않아요. 예. 근데 공법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다수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규제할 때 쓰는 것이라. 그래갖고 법이 좀 떨어져, 이게. 예. 법을 가르치는 사람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법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법이. 어떤 거 보면 참 모순도 있어, 막. 애가 두음자를 그래서 참 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 어쩔 수 없는 것만. 자,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환지 방식에서는 또 다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글쎄 이 사람이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예외야. 이번에 지정권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을. 전부 환지 방식이지만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조합 말고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뭐 지방공사니 그 토지주택 공사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하는데, 박스에 보시면 그것이 1번이 토지나 조합이 원래 지정받을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예요. 이게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이라는 게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입니다.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아무리 환지 방식이지만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로 되길 원해야 그 사람을 지정해주지 억지로 지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고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지정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청 안 할 때 아닙니까? 뜻이 없어 신청 안 할 때. 뭐 6월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니까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아니면 2번이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가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예요. 이미 지자체장이 옆에서 어떤 공공사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서. 그럼 그 사람을 그대로 환지 방식이지만 시행자로 지정해주면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봐서 이때는 환지 방식이지만 처음부터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에 도시발구연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내 시행에 동의한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한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셋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왜 이런 예외를 인정하냐면은 여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환지 방식에서는 글쎄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 되는 걸 제일 원칙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이 하는 걸 제일 이상적으로 봐요. 토지 소유자보다는 조합이 단체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주로 조합이 하는 걸 제일 이상적으로 보는데, 이따 보시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동의예요. 유명한 동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동의를 채워야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동의를 채우지 못해서 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동의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조합을 못 만드니까 환지 방식 사업을 아예 포기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당사자가 안 되면, 조합이 안 되면 지자체라도 시켜서 하자 했을 때가 지금 이 예외적 사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도 만약에 지자체에 동의하는 걸 이 정도 동의 요건을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차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니까. 조합을 못 만들 때 지자체를 시켜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의 동의 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고, 적어도 반반 정도만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 조건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구할 때 뭐를 바꾸느냐, 이 3번을 바꾸는 것보다도 1번의 이 1년에 한 숫자를 제일 많이 바꿔냈다고. 3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지만 글쎄 다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동의에 비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1년을 시행자 변경 사유 보세요.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 이거는 어렵게 낸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시행자를 처음 지정할 때 사유랑 구별하는 것 자체도 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했죠. 우린 대비하셔야 되고, 자체로 시행자 변경 사유를 이제 뭐 자체로 냈지만 어렵게 낼 땐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 지정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냐면, 당연히 시행자가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시행자 지정은 처음 시행자 지정할 때 얘기잖아.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시행자 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게 변경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보시면은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다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하니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숫자를 내는 게 1, 2번 가지는 숫자를 변경해서 내는 것이지, 3, 4번은 뻔해요. 3, 4번부터 볼까요? 시행자 지정 이나 실시의 인가가 취소가 됐대요. 시행자로 지정되는데 그 지정이 취소가 됐대요. 아니면 실시의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있으니까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취소가 됐으니까 그 사람 못할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있는데 4번에 부도 파산 도로 사업이 어렵다. 있는데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다 전제가 돼 있잖아. 근데 우리 1, 2번 보세요. 1, 2번. 실시계 인가 후에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실시계 인가 후 2년에 사업 착수 안 할 때, 아니 여기서 여러분 실시계 인가를 받았다라면 사업신고 땄잖아요. 그럼 빨리 요러고 해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요때로부터 사업 착수 기한이 2년 내 착수 안 할 때, 그러면 시행자가 있어서 사업신고 딴 거 아닙니까? 빨리 본인이 착수해야지. 2년에 착수를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1년 신청이 나와요. 2번 전부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하지만,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시행자로 이미 지정된 토지나 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은 아니고 변경 사유에 들어가는데, 요 시행자가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하는데, 요겁니다.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없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이 아까 3년 내에 없을 때랑 1년 내에 없을 때는 차이가. 이 긴 시간이 3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게 없으니까 그럴 바에 구역을 해제해버리겠다.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 대단한 사유였고, 1년 내에 없을 정도면 구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행자만 바꾸는 사유니까 3년, 1년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까 쓴 것까지 하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개발계획고시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을 1년 내 안 하면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행자 지정의 예외적 사유와 변경 사유를 명확히 구별은 해야 되지만, 요거를 가끔 섞어서 이거 물어볼 때 있고 이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항상 바꾸는 거 이 숫자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꾼 것은. 그러면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든 변경 사유든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이 숫자밖에 못 바꾸는데, 개발계획고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 1년, 시행자 신청을 1년 내 안 할 때, 아까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였죠?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도 1년이에요. 그런데 실시계 인가를 받으면 착수가 2년이잖아. 그러면 여기 시행자 지정 신청이든 실시계 인가 신청이든 둘 다 신청에 관련된 것은 둘 다 1년이고 착수만 2년이 되죠? 그림에다 정리한다라면, 그림에다 정리한 건 해놓고 자꾸 봐야지, 이거를. 계속 요새 몇 년 동안은 요것만 알면 그냥 맞추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1년, 2년부터 저는 정리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뭐 법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여튼 사실 이것만 맞추면 됐는데 한 번은 환지방식에서 아주 의외의 것이 한 번 나온 적은 있지. 환지방식 예의적 시행자 지정 사유에서 사유를 보통 묻는데 사유를 물은 게 아니고 예의적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제가 지자체 등이라고 했죠? 지자체 등 국가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던. 아니요, 어느 국가 차원에서 환지 방식이 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인데 국가 차원에서 이 환지 방식에서 예의적 시행자로 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잘 나서야 지자체지. 그 밑에 사람들이고. 뭐 그거는 한 번 내고 보통 사유를 냅니다. 그렇게. 제가 지자체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도시개발 조합 들어갑시다. 조합이 시행자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 조합. 자, 우리 조합은 항상 성격을 법인으로 본다라는 거. 법인으로 본다라는 거. 조합과 법인은 엄격히 다릅니다만 역사적으로 조합이라는 말을 써와서 그렇지 원래 성격은 법인으로 봐야 되는 게 법인은 민법에서 권리능력자고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여기 조합은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요 사람을 법인으로 봐야 권리능력 있는 법인으로 봐야 조합이 권리능력 있는 걸로 봐야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이지만 성격을 법인으로 본다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고 정확하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합원들을 보상된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은 행정청이 당연히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지만 설립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따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라는 말을 쓰고 법인의 약속이 정관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의 약속도 여기서는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설립인가부터 나옵니다. 행정청에 먼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1번에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합의 약속인 정관, 이게 법이니까 정관의 말을 쓰는데 정관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인가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관을 작성하면 되냐? 전체가 아닌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고 환지 방식에서는 땅 받을 사람이 토지 소유자밖에 없어요. 건물 소유자가 땅 받는 거 아니에요. 땅 대 땅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등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되는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잖아. 거긴 건물 주는 것이라 여기는 땅만 받는 것이라 토지 소유자만 들어간다는 차이점.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는 경우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일단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면 돼요. 소유자 7명 이상.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5인이에요. 둘이 비슷한데 여기는 7인, 5인. 여기가 황야의 7인 했던 거. 한다 그러면. 여기는 변두리 대상으로도 새로 도시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야의 7인 했던 거. 아이고, 황야의 7인 하면은 또 이걸 또 어렵죠. 젊으신 분들은 모르니까 또 이 얘기가. 옛날 참 서부 영화 명화인데. 얼마 전에 그 EBS에서 이거 한번 다시 나오던데요. 황야의 7인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거 봤네. 참 역시 명화는 명화예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글쎄 여자분들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 항상 그 틀어놔서 같이 보자 해도 내 와이프는 안 보더라고 그거를. 그지 안 보지. 서부 영화인데. 여자분들 보지 마세요. 수정합니다. 괜히 또 봤다가 공법 선생님에 대한 또 신뢰가 떨어질까 봐 안 돼. 그게 총질하는 영화 같지만 그게 그 어떤 그 땅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막 그런 건데. 하여튼 7인 이상의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들어가요. 왜 개발법이니까. 행정처럼 다 지정권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한 줄에서도 여러 군데 다 바꿀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를 바꿀 수도 있고 7인 이상을 바꿀 수도 있고 지정권자에게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실제 바꾸기도 했었고 그렇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단 7인 이상이 인가신청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시장 들어갑니다. 설립인가 동의가 바로 이 일반 동의예요. 이것도 수탁에 낸 유명한 숫자지. 일반 동의지만 자, 이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3 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인가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조합은 별표 3개가 돼 있듯이 옛날부터 하도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계속 듣는 것보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가 요거 할 때 이 숫자도 여러 번 냈지만 요거 따지고 들어갈 때도 여러 번 냈잖아. 자, 여기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 면적 기준이 국유지 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서 3분의 2입니까? 아니면 사유지 면적만 갖고서 3분의 2입니까? 포함. 시행자 자격할 때는 빼고 계산하지만 여기 이 일반 동의요건 개발계획이든 여기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든 일반 동의요건 딸 때 면적 기준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걸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동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사유지 동의만 받는다면 동의 순서는 필요 없죠. 전체를 해서 하되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 순서에서.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그 수가 법적 동의권에 미달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 찾아가라 이런 동의 순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사람 수 계산할 때 총수 기준에서는 만약에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라면 공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사람 수 계산할 때 원래 공유자도 소유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람 수 계산할 때 공유자 수대로 계산합니까? 대표자 1인으로 계산합니까? 대표자 1인으로 계산한다. 그 사람들도 소유자지만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 만약에 이것도 공유자 수대로 사람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단독 소유하고 있는 이 땅 하나와 똑같은 땅인데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단독 소유하는 한 표고 여기는 공유하는 수대로 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땅인데 결과 가치가 왜곡이 되지. 그래서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하고 있는 대표자 한 명이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구분 소유자는 처음부터 공유자가 아니라고 민법에서 배우셨죠?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죠? 아니 대지 지분이 그 공유처럼 전체 대지 지분 얼마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다고 해서 공유 아니라 그랬잖아. 그건 당연히 이제 각각 한 명이고 그거면 됩니다. 자, 우리 동의자도 산정 방법 보세요. 박스에 토지 구역 안에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하라. 전체 면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동의는 동의 순서가 사유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는 그때 미달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아 동의 순서. 그리고 사람 수 계산할 때 3번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봐서 계산해야 되고요. 다만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일면으로 본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 얘기도 동의 철회 얘기인데 일반적 얘기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아니 동의를 했으면 동의 자유가 있는 거 그럼 철회 자유도 있다 그랬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철회할 때는 어떤 행동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여기 동의 철회에서는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니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경고 다 채운 상태에서 이미 설립인가 신청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철회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미 했는데 그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면은 인가 신청 들어와서 인가를 딱 내주는데 아유 우리 동의 철회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처리자 한 사람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요. 또 5번이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5번이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가 있다. 이미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승계하니까 따로 동의 표시를 의사 표시를 안 해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의한 사람이 철회할 수 있으니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하려면 그때는 이제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3번 정관 기재상 변경이 나오는데 우리 정관에 대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관에 대해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요거를
정관기 대상을 변경한다면 항상 같은 절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변경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변경할 때 같은 절차지만 경미한 변경일 때는 경미하니까 그 절차 필요 없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절차를 써놨는데 다만 이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가에 대한 예인데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정관기재상 변경에서 무엇이 경미한 변경이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추가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의 변경, 이 두 가지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정관기재상 중에서. 여러분, 정관기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앞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미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 아닌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꾼다 생각해봐요. 주된 사무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없으면 아예 이건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소재지를 바꾼대. 여기서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를 얻어놨는데 세가 비싸서 예를 들어 더 싼 데가 나와서 자부리 옆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중요해 보입니까? 그런 느낌은 기억 안 해도 되지. 아주 깔끔하지. 안 중요해 보이죠? 주소지 바꾸는 게 바뀌면 그쪽으로 찾아가면 되지 뭐. 무슨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합니까? 주소지 바꾸는 거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지.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또 공고 방법 변경도 공고하는 알려주는 방법을 안 알려주겠다는 거, 방법만 바꾼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게 중요한 거지. 이 두 가지는 인가 대상 아니에요. 신고하면 됩니다. 자, 조합의 법인격 보세요. 이게 뭐 정비조합과 다 똑같잖아. 조합은 법인으로 하겠다. 정확히는 이제 성격을 보면 공법에 나와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특징이잖아. 설립인가로 성립 안 하고 따로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3번에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다 법인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영리니까 민법 중 이렇게 나가죠. 영리라면 상법을 준용할 거 아닙니까?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그 중에서 사단법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거를 뭐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재단법이나 상법, 다 틀리는 얘기죠. 근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요 성질까지 지금 보셨고, 쉴 때 됐으니까 일단 쉽시다.